짠!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사는 최태삼! 빵!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달려왔고요. 자, 이제 중세 고려를 지금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와우, 금방금방 가죠? 네, 금방 쭈르륵 완공을 시키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첫사랑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 듣고 싶죠? 별로야? 제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라기보다는 짝사랑. 예, 짝사랑이라기보다는 외사랑. 아, 슬퍼. 3년간 쫓아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전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그냥 물어봐서 까이더라도, 예, 차이더라도 이름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Don't be shy, just try. 우물쭈물 대면서 그냥 부끄러워하거나 샤이하지 말고 그냥 일단 just try.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아니면 말고. 정말 이 아니면 말고가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생에서. 왜냐면 그래야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아니면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 아니면 말고 심장에 장착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려시대인데 일단 고려시대를 공부할 때는 시기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고려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이 뭐냐면 1170년의 무신정변.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나눠집니다. 자,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고려 전기라고 하는데 고려 전기를 다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호족이에요. 즉 호족의 시대에서 출발했다가 이 호족들이 나중에 문벌 귀족이 돼.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내려놓질 않아. 욕망과 욕심으로 똘똘 뭉치면 나중은 칼 맞아 죽어요.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 1170년 무신들의 칼에 맞고 문벌 귀족들은 무너지고 그 이후 고려 후기 1170년 기점으로 고려 후기가 연결되는데 이때 이끌었던 세력은 아까 무신정변 바로 무신들입니다. 무신들 가다가 몽골이 쳐들어와요. 이러면서 무신이 무너지고 그 뒤에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빌붙었던 세력이 성장하니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는요, 역사 주도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호족, 문벌귀족 딱 잘라서 고려 전기, 그리고 무신정변 딱 잘라서 고려 후기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이거 일단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려 500년은 1170년을 분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뉘고 그 앞시기는 호족과 문벌귀족이 그 뒷시기는 무신과 권문세족이 이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요게 일단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호족,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 그다음에 권문세족. 요 시기를 관통하면서 고려 500년 역사 정치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호족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호족의 시대, 누가 세운지 여러분 알죠?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이 호족의 시대, 이 태조 왕건, 여러분들, 호족의 힘이 있어요. 왜냐면 태조 왕건 혼자 나라 세운 게 아니거든요. 호족들과 함께 세웠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호족 연합 정권의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 때는 호족 연합, 호족 연합의 이 모습들, 호족 연합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 당연히 호족 연합의 모습이니까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왕권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에 근거해서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조 왕건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먼저 저 위에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 나라를 새로 세웠잖아.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민생 안정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민생 안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호족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 이러한 것들이 왕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바로 북진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고려, 어느 나라랑 비슷해요. 고구려. 즉 고구려 계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토를 확보하려는 어떤 의지. 그래서 바로 북진 정책,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서요. 결국은 서경, 평양이죠. 평양은 어디입니까? 고구려의 수도 아닙니까? 그 수도를 장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태조 왕건의 정책들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가장 크게 민생안정책, 호족정책, 그리고 북진정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민생안정책으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백성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저도 세금 깎아주면 좋아해요. 뭐 그렇다고 세금 안 낸다는 건 아닌데 세금은 잘 내겠습니다. 근데 깎아주면 좋죠. 자, 어쨌건 세금을 깎아주는 민생안정책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민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고구려 때 왜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하잖아요. 춘대 추납,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있었잖아요. 그 제도를 계승해서 빈민구율제도,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의창, 뭐 상평창,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빈민구율 제도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뭐니 해도 이 태조 왕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호족 정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냐면 호족들이 이미 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호족들을 좀 달래기도 하고 호족들을 좀 이렇게 윽박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쓰고 있겠죠. 자, 먼저 호족들을 좀 달랬던 정책들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왕치성을 좀 줍니다. 야, 최태성, 넌 이제부터 왕태성이야. 우리 패밀리, 우리 가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바로 사성, 내릴 사자, 성을 내린다라고 해서 사성제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가장 확실한 거, 야, 최태성, 너 나랑 사돈 맺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사돈 맺으면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바로 이런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그냥 어떤 패밀리로 이제 묶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건이 몇 명하고 결혼했냐면 부인이 무려 29명. 대박. 29명이면 매일 하루씩 이렇게 만나도 29일. 한 달이 걸려. 한 달. 그죠? 와. 근데 여러분들 29명이 그냥 같은 궁궐에 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각 지역의 호족들과 결혼한 거기 때문에 각 지역들마다 이렇게 그 딸들, 그렇게 부인들을 두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렇게 결혼하고 패밀리하고 사성 주고 이런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이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이게 그 다음에 가족이고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줍니다. 그래서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개국한 그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줘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역분전이다라고 합니다. 역분전.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만 잘해줄 수는 없잖아. 말 안 하면 때려야지.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사심관은 뭐냐면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너 그 지역이 사심관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 김부라는 사람인데 그 김부를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주에서 무슨 난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 네가 책임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사심관 연대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인제도는 배웠죠, 여러분들. 기인제도는 인질제도. 이거는 이제 신라시대 상수리 제도에서 연결된 건데요. 이 기인제도는 바로 인질제도다. 이런 것들 이제 신라시대 상수리 제도에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 정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호족들의 정책. 좋아요. 아주 그냥 치밀하게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호족들에 대한 정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이유는 바로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태조 왕건 정부가 호족 연합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북진 정책입니다. 북진 정책은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모습들. 왜? 서경이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영토를 확장시키는 천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부인이 29명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게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나올까? 아니 29명이 거기서 나온 아들들 이제 왕이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왕자의 난.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로 왕이 되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죽는 것도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뭐냐면 바로 후뇨 10조라는 겁니다. 후뇨 10조. 네. 또 뭐 계백 묘서 뭐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어떻게 세워나는데. 그죠? 그래서 뭐 왕위는 장남이 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왕위는 뭐 뛰어난 사람이 뭐 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 마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빨간색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굉장한 불안정기예요. 당연히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죽고 죽이는 과정 속에서 올라온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광종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종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의 윗대가 지금 호족 연합 정권을 통해 가지고 왕권이 약했단 말이야. 그럼 이 광종의 목표는요 딱 하나예요. 광종의 목표는 바로 호족들을 숙청해서 정치는 이래서 무서워. 호족들을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호족들을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족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 이 광종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진짜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광종은요 집권하면서 별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책만 봐요. 책만 보면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주의를 안심을 시켜요. 안심을 시키다가 바로 이제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노비 안건법은 뭐냐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안검 자세히 조사해서 이 노비들을 다시 평민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비는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소속이 아니라 어떤 이 호족들의 개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개인 재산이니까 그 노비들은 무엇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죠? 군사력으로. 이건 마치 그 앞에 신문양 개혁 과정 속에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던 그 맥락과 동일합니다. 그 노비들이 군사력으로 전환되어서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종은요, 바로 그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 노비를 그 호족들에서 뺏어나서 평민을 올리는 거예요. 평민은 세금을 누구한테 내면 왕한테. 국가에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노비들을 호족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게 국가가, 즉 왕이 관리하도록 떼어놓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역학관계 깨지겠죠. 노비를 갖고 있었던 호족들의 힘이 빠지고 대신 그 노비가 양면이 되면서 왕의 힘은 더욱더 세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왕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전격적으로 여러분들 과거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과거제. 이 쌍기를 통해 가지고, 이 외국인이거든요. 쌍기를 통해 가지고 과거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칼을 들고 고려를 세우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제 내려놔라.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내가 뽑을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제. 와우.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통일신라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가 실패한 거 알고 있습니다. 왜? 독서 삼품과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는 신라 말기 귀족권이 강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제 왕권이 강화된 시기가 됐으니까 그 전에 독서 삼품과가 실패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가능한 거예요. 과거제를 시행해가지고
이 귀족들을 딱 서열을 매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와, 정말 대단한 노력. 그 과정 속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항이 있겠죠. 그 저항하는 이 호족들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쳐버려요. 숙청. 아, 무서워요. 정말 이 손에 피를 철철철철 묻혔던 인물이 바로 이 광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정치는 비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들을, 그 호족들을 옷을 입혀가지고 옷 색깔에 맞춰 쭉 입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는 칭제건원, 나는 황제다 라고 하면서 연호를 쓰는 칭제건원의 모습으로 딱 이 개혁을 마무리. 이제 왕권 강화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반전이죠, 여러분들. 예. 이 호족이 굉장히 득세했던 이 태조 왕건 시대에서 이제 호족이 꼼짝없이 당하는 바로 이 광종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 반전의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다시 왕권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왕권을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시대가 되냐면 바로 성종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이 성종 시대는 그 앞에 있었던 광종이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이 정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죠? 자, 성종 때 무엇을 했을까? 뭐 중앙 관제 조직도 또 개편하고요. 지방 조직도 개편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앙에 대한 어떤 개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요, 이 관제를 이제 개편을 하는데요. 이 중앙은 이성 육부 조직. 중앙은 이성 육부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성이에요. 이성에는 뭐가 있냐면 중서문화성과 중서문화성과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해서 이성 하나 둘 이성 그리고 육부에는요 이병호형 예공부 이렇게 해서 육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병호형 예공 이게 뭐냐면 이부는 뭐 지금으로 보면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뭐 우리나라 본다면 지금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병부는 뭘까요? 싸울 병자니까 군사병자니까 국방부. 호는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의 뭐 재정경제부. 이병호 형 벌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뭐 검찰이라든지 또는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호형 얘는 뭐 외교문서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교육 담당하는 거. 지금으로 본다면 뭐 외교통상부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되는 것이고 공은 뭐예요? 공사하는 거. 쯤에 건설교통부. 똑같아요. 다만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 사는 모습은 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그래서 그 비슷한 맥락 속에서 용어만 좀 다른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성 육부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좀 있어요. 이 중앙행정조직에서 재미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뭐가 있냐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요. 독자적인 기구. 사실 이 이성육부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의 그 삼성육부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언론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세 개를 좀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독자적 기구로 뭐가 있냐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 재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의 고위 관료 추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기구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도병마사라는 겁니다. 도병마사라는 겁니다. 도병마사. 나중에 여러분들 이 고려 후기로 가면 이게 도평의사사로 바뀔 거예요. 예, 도평의사사로 바뀔 겁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요. 자, 일단 도병마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바로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목도감. 자, 이 식목도감은 뭐냐면 어떤 직위식 같은 거 할 때 차례 목자예요.
그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그 즉위식을 차릴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기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뭐냐면 지도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뭐를? 병마사, 병사와 말 이런 것들 이게 군사적인 어떤 그런 관리들. 이게 병마사는 여러분들 그 군사 요충지 있잖아요. 그 군사 요충지를 다스리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이제 관리한다. 이게 도병마사예요. 자, 이런 어떤 군사적 성격이 강한 회의를 관리한다. 이건 뭘까요? 그만큼 고려가 외침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외침이 많으니까 그 외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도병마사와 같은 회의기구를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기구가 되겠습니다. 언론기구에는요, 대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간. 자, 이 대간은 뭐냐면 바로 낭사와 중서문화성의 이제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 있잖아요. 이 어사대가 만나가지고 서경, 간쟁, 봉박, 서경, 간쟁, 봉박을 하는 기구입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서자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사인 안 하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간쟁, 폐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제목 지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봉박. 봉박은 뭐냐면 그냥 서류봉투 오면요. 그거 딱 봉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어떤 그 언론기구, 어떤 부정이라든지 어떤 그 왕의 어떤 그 행적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고대보다 좀 더 진일보한 모습이에요. 서로를 통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기구에 뭐가 있냐면 삼사라는 게 있어요. 삼사. 삼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걸 여러분 왜 제가 빨간색을 썼냐면 조선시대도 삼사가 있어요. 근데 조선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요 삼사가 있는데 조선의 삼사는 여러분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조선의 삼사는. 근데 고려의 삼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 회계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독자기구, 언론기구, 회기구, 도병마사, 그다음에 삼사라는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성종시대가 되면서 정비가 되어가는 모습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중앙은 됐고. 자, 이제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자, 이 지방행정조직은요, 전국을 몇 개로 나누면 12목으로 나눠요. 12목. 자, 12목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이 지방관을 파견했던 이 12목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5도와 양계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5도의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5도 양계 지도 나오면 이게 어떤 지도인지 알아야 돼. 고려의 지도야. 구주 오소경 지도 나왔어. 통일신라의 지도야. 8도 지도 나왔어. 조선의 지도야. 5경 15부 62주 나왔어. 발해의 지도야. 그러니까 요거 딱 나오면 어떤 나라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5도 양계 지도 나왔습니다. 이 5도는 주로 어떤 기능을 많이 하냐면 행정적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양계는 어떤 곳이냐면 저 북쪽과 동쪽에 있으니까 북방 민족과 이 외를 일본을 막는 즉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역에다가 양계를 지금 설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하고요. 지방에다 여러분들 지방에다가 이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이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성종 때.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 중에서 외관을 파견하소서라는 내용이 들어와요. 외관을 파견하소서. 그래서 이 건의를 수용해 가지고 바로 지방관을 지방관 외관을 파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깥 외자예요. 바깥 지역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하라라는 건데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지방관이 전국에 다 파견된 건 아니에요. 고려 시대는 이 외관을 파견했지만 요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파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전국의 지방관이 쫙 파견되어 가지고 중앙 집권이 완성된 시대는 언제일까? 이거는 조선 시대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하여튼 이 지방관을 파견했지만 일부 12목에만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도를 다스리는 지방관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오도 행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을 우리는 안찰사다라고 합니다. 안찰사. 반면에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양계. 양계를 다스리는 관리를 우리 뭐라고 배웠어 이미. 군사직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에 맞습니다. 바로 이게 병마사예요. 병마사. 이게 바로 병마사다라는 건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이게 전국에 파견된 게 아니에요. 전국에 파견된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파견이 된 거야 지금. 그죠? 일부 지역. 자, 그렇다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뭐라고 할까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예를 들면 오도 밑에 있는 바바바바바밤밤밤밤, 오도 밑에 있는 뭐 속군이니, 이게 속은 뭐냐면 오도 안에 뭐 군과 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군에 속해 있는 지역 또는 현에 속해 있는 지역,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곳이니까. 그리고 특수 행정구역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향, 부곡, 소라는 곳이에요. 향, 부곡은 농사를 주로 하는 곳이고 소는 수공업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속군, 속현, 향, 부곡, 소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된 곳에 이제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그냥 어떤 아무도 통치하는 그냥 방치되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들을 바로 우리는 향리라고 합니다. 향리. 선생님, 향리? 향리면은 조선시대 그 이방 있느냐라고 사또 지방관이 부르면 사또 뭐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향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는 조선시대의 향리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조선시대 향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향리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고려시대 향리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실세야, 실세. 그래서 사또가 그 이방 있느냐? 사또 이런 모습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지방관이 파견된 이 지역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지방관이 파견된 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향리들의 힘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지역을 지키는 군대를 한번 보자고요. 군대를. 자, 이쪽이 이제 중앙이고 이쪽이 지방인데, 자, 중앙과 지방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 자, 중앙은요, 중앙군은 2군 6입니다. 2군 6위. 자, 이건 지금 우리 군이야, 군. 군.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방은요, 지방은 주현군과 주진군,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주현이야. 뭔가 오도 현. 맞습니다. 이 주현군이 파견된 곳은 바로 도예요. 이거는 이제 도에 파견되고, 그 다음에 준이야. 진을 치도록 하여라. 뭔가 좀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 같죠? 맞습니다. 여기는 양계 이렇게 파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방 행정 조직이 오도와 양계, 행정과 군사 좀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이고, 이게 일원화된 게 바로 조선 팔도 체제로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조선시대로 와야 된다. 지방관이 아직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교 파견되지 않았다. 고려, 지방관이 전교 파견되었다. 조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면서 호적 연합정권으로 힘이 없었던 태조 왕건, 그 뒤를 이어서 광종이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그런 어떤 바탕 속에서 좀 안정된 추세 속에서 바로 성종의 이런 안정화 작업, 이러면서 여러분들 호족의 시대가 이제 안정화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호족들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벌,
귀족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출발합니다. 자, 이제 호족들이 이제 기득권이 됐어요. 성공했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공했을 때 자기를 둘러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들 원숭이 사냥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대요.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쌀 자루를 걸어 놓은대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 냄새 맡고 와가지고 그 쌀자루에 손을 집어넣는대요. 그러면 이게 이 쌀들을 이렇게 움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루에서 움켜지게 되는 순간 이 손을 못 뺀대요. 목이 좁아가지고 못 뺀대요. 그럼 원숭이 놀래가지고 막 난리래요. 소리를 꽉꽉 지른대요. 그럼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사실 원숭이는 말이죠. 그 쌀 자루에서 그 쥐고 있는 그 쌀 몇 알을 그냥 손을 피기만 하면 돼요. 펴서 다시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자루 속에 집어넣고 그 쌀알을 잡은 이 주먹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질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려놓을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여러분보다도 지금 저한테도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이 모습 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혹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식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문벌귀족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시대가 되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거야.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는 안정화 시대로 들어갔던 이 문벌 귀족들의 모습들, 이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쇄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첫 번째, 이들은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폐쇄적 통혼권. 폐쇄적 통혼권.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폐쇄적 통혼. 네, 폐쇄적 통혼. 자기들끼리.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부를 축적하고요. 심지어는 근친까지, 근친혼.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근친혼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음서. 음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음자, 이제 계속 음자가 이제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음자가 나올 텐데, 이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늘 음자. 즉,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5품 이상의 집안에 태어났어. 5품 이상. 지금으로 보면 5급이라고 봅시다. 5급 공무원 이상. 그러면 그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광종 때 만들었던 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대박. 이러면 지금 난리 나죠, 여러분들. 예. 금수저니 뭐니 하면서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느니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게 너무 당연히 됐다는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요. 그죠? 아무리 옛날 시대지만, 아무리 신문지 사회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되면 될수록 여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단 반발은 생길 것이고, 또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기고만장해지면서 늘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역사는 늘 그렇다고 얘기해 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뭐냐면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토지를 줘. 뭐냐면 음덕, 조상의 음덕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받는 거예요. 난 태어났어. 태어날 때 우리 할아버지가 5급 이상 공무원이야. 그럼 나는 태어나는 순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와우. 5급 이상 공무원 집에 태어나면요. 자, 공무원 될 수 있죠.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죠. 대박. 못하네 이래. 그냥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귀족사회. 귀족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귀족사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탄 세 가지로 발생하는데, 자, 첫 번째 이에 대한 반발. 첫 번째가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 이자겸의 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친혼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그 왕들에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예,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과 결혼했던 사람이 이제 이자겸이 계속 자기 딸을 낳다 보니까 이자겸과 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에요. 반면에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해요. 뭔 소리야? 아니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인데 장인이라고? 가만있어. 이게 해결되려면 지금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왕은 자신의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그 뭐야 이게 지금.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폐쇄적인 통혼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문제 발생합니다. 이러니까 이자겸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쌀자루. 이게 쌀 쥐고 나서 이게 좋아가지고 난리 치는 거야. 이걸 피질 못하는 거야. 갖고 싶은 거야. 결국은 내가 한번 왕이 돼볼까? 왕씨가 아니라 이씨가 한번 돼볼까? 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이거 보고 배워야 돼요. 또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끼리끼리 하니까 이게 다 이 개경 중심의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당연히 개경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묘청이 개경은 끝났다. 이제 서경 평양으로 더불어 옮기자라는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 당연히 서경파입니다. 그죠?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당시에, 이때가 이제 12세기, 이 여진족이 4대를 요구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진족이 4대를 요구해요. 그때 실세였던 이자겸과 그리고 김부식은요, 김부식, 삼국사기 저자예요. 이자겸과 김부식은 실권자들인데, 그래 여진한테 사대하자라는 사대를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이 서경 세력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사대를 내?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말이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 계승을 외치고요. 4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바로 여진족이 세운 나라, 바로 금나라. 오히려 우리가 이 금을 정벌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세력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개경의 기운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바로 이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은요, 바로 풍수지리. 그리고 묘청이 승려잖아요. 불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진압이 돼요. 됩니다. 이렇게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바로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이 김부식과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개경파. 이 개경파들에 의해서 결국은 진압이 되는 것이죠. 서경 세력들, 서경파가 진압되는 모습들. 바로 이 김부식과 개경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김부식과 개경파는 앞에 있던 이 묘청의 서경 세력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일단 고구려 계승 의식이 아니라 신라 계승 의식. 이들은요, 신라 계승 의식이 있습니다. 신라 계승 의식이 있고, 여진에 사대하지 말자. 묘청파는 그랬죠.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대를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여긴 풍수지리 불교인데, 일단은 김부식 유학자예요, 그래서 유교를 중시하는 어떤 이런 세력들 달라요. 사고방식 자체 다른 것이죠. 결국은 부딪혔고, 결국은 이 김부식 그 세력에 의해서 진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나중에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이 신채호가
평가를 해요.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쭉 한번 내려볼게요.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나중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신채호 있죠, 신채호. 이 신채호가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야말로 조선 역사, 이 당시에는 역사를 이렇게 력사라고 부르는 거죠.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사건. 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제1대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 묘청의 석영천, 이게 신채호 입장이에요.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뭔가 어떤 자주적인, 이게 자주적이잖아.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세력이 꺾이고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이런 유학 세력들이 손을 잡게 되면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 문약했던 조선은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채호가 이제 활약했던 이 조선 연구초를 쓸 때가 일제 강점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 분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 식민지가 되었을까? 그 뿌리를 쭉 가보니까 1000년 전 바로 이 사건에서 진취적이고 자족 세력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제 강점기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야말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여러분들 이제 진압됐잖아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돌아갔는데,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러면서 이 문벌 귀족들이요, 갑질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갑질이 그냥 기고만장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당시 그 무인들, 이게 지금 문신들의 이 최고니까 무인들한테, 이 군인들한테 월급도 제때 주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당시 그 무인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던 무인이 있었는데 정중부라고 있습니다. 이 정중부를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돈중이 장난을 쳐요. 이 정부식이 정말 이 수염을 정말 멋지게 기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촛불을 대가지고 이 수염을 태워버립니다. 정중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김돈중을 그냥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돈중이 아빠한테 일리는 거야. 김부식. 아빠 제가 나 때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전중부를 그냥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완전 갑질이에요, 갑질. 게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한뇌라는 이 문신이 있었는데 한뇌라는 사람이 그 무인들 중에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 연세 많으신 그 군인을 이렇게 수박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 태권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게 있는데 그 무술시합이죠. 무술시합을 시켜요. 젊은 사람하고. 말이 돼? 그러니까 그 늙은 무인이 이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이 문신 한뇌가 이 나이 많은 그 군인의 뺨을 때려요. 뺨을. 이게 무슨 군인이란 말인가 하고 뺨을 때려요. 참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잘 나갈 때 들어볼 수 있어야 돼. 진짜 이 정말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나중에 진짜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이거 무슨 도병마산이 식목동이 다 잊어도 돼. 괜찮아.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성공의 어떤 그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결국은 이런 갑질이 보이니까 결국 이 문벌 귀족들은 무신정변,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면서 이 문벌 귀족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의 어떤 저항, 바로 무신정변. 무신정변, 1170년 일어났던 무신정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벌 기술사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난 게 바로 조선 이제 고려 전기까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해. 여러분 성공했을 때 자기를 둘러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잘 살기. 이게 바로 고려 문벌귀족 무신정변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힘도 있어야 되지만 다음 시대를 위한 비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100여 년밖에 못 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전이 없어요. 다음 시대를 위한 비전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도 중요하지만 비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무신정변, 1170년 이 고려의 분기점이 되는 이 시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의방, 이의방, 그다음에 아까 제가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는 정중부라고 설명드렸죠. 이의방, 정중부에 의해서 무신정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무신들이 그 회의 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문신들의 회의 기구가 뭐였죠? 앞에 우리 배웠죠. 도병마사, 그죠? 문신들의 회의 기구는 뭐 그 앞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거의 기능을 못한 거죠. 왜? 문신들이 독주를 했으니까. 이때 그 권력 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중방이라는 권력 기구가 있었는데. 이게 무신들도 서로 자기가 실세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난리도 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해. 그러다가 이걸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최충헌이라는 인물, 즉 최씨 무신 정권이 와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최씨 무신 정권 때 정리를 시켰던 그런 권력 기구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정치 권력 기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최충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구로 뭘 만들었냐면 정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요건 이제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최충헌의 아들 최후가 만들었습니다. 최후. 그러니까 막 아들이 그 다음 실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씨 무신 정권으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정치 권력은 이제 교정도감은 정방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 권력. 군사 권력은 뭐가 있냐면요, 도방이라는 게 있어요. 도방. 바로 도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별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인들의 군사력 그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런 것 같아. 어쩌건 이 무신들이 문신들을 뒤집어 엎었잖아. 이게 지금 하극상이라는 거예요. 아래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뒤엎은 모습을 본 거야. 보니까 기층 민들 역시 뭐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어?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신 정권 때 여러분들 이 백성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민의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저쪽 경상도 쪽에서 있었던 김삼이 효심의 난, 사람들 이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냐면 이런 사자란 거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망소의 난, 만정의 난 이런 걸 자료를 줘요. 다 줍니다. 주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신정권 시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씩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망소의 난, 그리고 만정의 난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공주 명학소라는 곳입니다. 명학소.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왜 중요하냐 보면 우선 여러분들 이곳이 일어난 것이 공주야. 자, 공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백제의 수도였어. 백제웅진이었어. 그죠? 그런데 고려시대 오면 이렇게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곳이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소야소. 아까 제가 특수행정구역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들 향부곡소가 있다고 그랬죠. 향부곡소. 그 소야소.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적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김삼이 요심의 난, 망이 망소의 난. 이건 농민들이고요. 이거는 소 집단들이 지금 들고 일하는데 이들은 모두 다 양민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만적 같은 경우에는요, 천민이죠. 천민. 예, 노비예요, 노비. 이 만적의 난이 일하는 곳은 이제 개경인데 놀랍게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고 하면서 이 신분해방을 들고 나왔던 사건. 영웅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영웅은. 제가 생각하는 영웅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될 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올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적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예,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신분해방을 외쳤겠지만 바로 이 만적이 그렸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하여튼 이 무신 정권 때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해저항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로 왔는데 이 무신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아이고야 징기치칸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사실 여러분들 징기치칸의 어떤 그 몽골 우리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죠? 우리 침략하고 우리 많은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징기치칸을 너무 이렇게 영웅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의 어떤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밉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몽골에 대해서는 어떤 그만한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이 또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고민하시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신들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에 맞서기 위해서 이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강화도를 천도해서 끝까지 항쟁을 하는데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이 몽골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원나라예요. 원나라입니다. 바로 이 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항복했으니까 간섭이 시작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간섭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원간섭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원간섭기가 되면 여러분들 왕의 이름을요 다 충자가 들어가야 돼.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이런 식으로 충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부마국이 돼야 돼. 부마국은 뭐냐면 사위 나라야. 우리 이 왕들은 모두 원나라. 이 원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굴욕족이죠, 여러분들. 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다르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지금 꺾이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당시 지금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대제국이에요. 근데 그 세계 대제국의 질서 속에 우리 고려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에서 그 회의가 열리면요. 고려인들이 들어가요. 왜? 사위니까. 네,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꼭 굴욕적이고 정말 이게 너무 심한데 이렇게 볼 필요는 또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려라는 나라가 꺾인 상태에서 그랬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치욕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만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 상태 속에서 세계 대제국의 원 질서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충자나 부마국 이런 것들이 좀 기분은 좀 안 좋은 단어 같지만 좀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어쨌건 이 당시는 원간섭기였습니다. 원간섭기. 자, 그러니까 영토도 좀 많이 잃어요. 예, 영토도 좀 축소가 당하고요. 영토도 좀 많이 잃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내정간섭 있죠. 내정간섭 있고요. 어떤 부분들을 잃어버리는지 한번 볼까요? 영토 축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쌍성총관부, 뭐 탐라총관부, 제주도. 왜냐면 몽골 사람들 말 키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말 키우는데 좋은 데가 바로 제주도 아닙니까? 뭐 그런 거. 또 촬영 이북 쪽, 쌍성총관부, 뭐 이런 것들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 내정간섭으로 온다면 정동행성. 정동행성은 뭐냐면 이게 일본 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근데 실패로 돌아가요. 예, 태풍 불어가지고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걸 일본인들은 신풍이라고 그러고 그 신풍을 일본어로 가미가제라 그래요. 2차 대전 때 왜 가미가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신풍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고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한 거야. 왜 가만히 나를 침략해?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침략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도한 건 아니지. 몽골이 이제 뭐 힘으로 지금 압박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간 거지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일본을 침략한 겁니다. 침략행위입니다. 그죠? 뭐 어쩌건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그 몽골풍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몽골풍. 몽골풍이 유행하는 모습들. 그래서 뭐 변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배층들 특히 이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뭐라고 한다? 그들을 우리는 바로 권문세족이다. 원의 빌부터 성장한 친원파 세력들, 이 권문세족의 파워가 세지겠죠, 당연히.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이 성장했듯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바로 이 무신정권 때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최후가 만들었던 정방 있잖아. 이 정방을 장악해요. 좋잖아. 인사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마구마구 빼앗아 갑니다. 이게 바로 대농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 시간이 흘렀어. 쭉쭉쭉쭉 시간이 흘렀어. 이제 원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역사에서 얘기했잖아.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반원 자주 정책.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 충자 안 들어가요. 그죠? 공민왕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을 펴는데 이때 등용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돈이에요. 신돈. 예, 신돈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이끌기도 하고요. 또 이때 성장시켰던 새로운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다. 이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신진사대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이 공민왕의 개혁에 의해 가지고 와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권문세족의 대농장 있잖아요. 이 권문세족의 대농장은요, 다 몰수해 가지고 토지와 백성들을 다시 변정,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임시기구.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모습들,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신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정 확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민변정도감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상당히 유사해요. 노비안건법과 이 전민변정도감 모두 다 노비안건법, 광종은 호족을 상대로 그리고 이 공민왕은 권문세족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경제적 개혁으로서는 광종은 노비안건법 그리고 이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왕 문제 나와요. 왕 문제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광종과 공민왕이야.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 둘이 비슷한 정책이 있어. 그게 바로 광종의 노비안건법 그리고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정방,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이 정방, 이거 당연히 혁파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권문세족의 어떤 그 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기철이라고 있어요. 기철. 이 기철을 또 숙청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철을 숙청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 기억을 다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 뒤집으면 돼요. 이 변발과 호바오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하도록 보여지는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이런 어떤 그 내정 간섭 기구 당연히 공민왕으로서는 없애야죠. 없애야죠. 이렇게 없애야죠. 그리고 쌍성 총관부 이건 이제 무력으로 다시 공격 개시해서 무력으로 다시 수복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권문세력이 힘이 세요. 기득권 세력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결국 공민왕이 시해돼요. 시해되면서 이 개혁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이 공민왕의 개혁 과정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개혁의 씨앗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신진 4대부예요. 신진 4대부. 이 신진 4대부와 잘 보세요. 이 신진 4대부와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이때 성장을 해요. 이후에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합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 이 신진 4대부와 이 이성계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후에 이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쿠데타가 뭐였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고려 조정의 명을 어기고 회군을 해요. 쿠데타를 이제 일으킨 거죠. 이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과전법, 바로 이 권문세족들의 이 전민 변정도감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그 개혁, 이걸 다시 토지제도, 과전법을 통해서 이 대동들 다 몰수해가지고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나라, 중세가 아닌 새로운 나라,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는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연결되는 그 흐름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가지면 이걸 언젠간 내려놓을 수 있는, 성공하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제발 갑질 좀 하지 말고 이런 모습들 꼭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늘 고려 정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 내용들이었습니다.